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다행히도 지금은 다 마무리 지어진 이야기지만 아직도 문득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좀 미어지거든요. 생각해보니 제가 제 이야기를 주변에 잘 하지 않는 성향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위안도 받는다고 하는데 제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결혼을 하고 난 후 이야기는 더더욱 주변에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야기해봤자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괜히 가족들만 욕먹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무리 나쁘끄러운 이야기라도 누군가에게 털어놔야만 속 시원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작은 거짓말 하나, 조그만 오해 하나가 얼마나 크게 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됐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참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도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비슷한 아픔을 덜어냈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좀 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족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하고 지나가야겠어요. 친정아빠는 한복 장인이셨어요. 손끝이 정말 섬세하고 정갈한 분이셨죠. 바늘한 땀 실한올까지 정성을 다해서 한복을 만드셨고 그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쁜 얼굴로 거울을 볼 때마다 아빠께서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엄마는 가게에 손님이 찾아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시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어울리는 색과 디자인을 추천해 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작은 한복 가게를 운영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저를 키우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복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한복 대신 간편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혼식에서도 드레스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었죠. 한복을 입는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입는 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게는 점점 적자로 돌아섰고 결국 부모님은 오랜 고민 끝에 한복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부모님께서 가게 간판을 내릴 때 그날의 허탈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렇게 가게를 정리한 뒤로 새 출발로 도전하신 일은 전기구이 통닭 장사였어요. 기름기를 닦고 닭들이 고르게 익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잘 익었는지 확인하며 기계를 돌리셨죠. 처음에는 두 분 다 낯설어 하셨어요. 한복집에서 고운 비단을 만지던 손으로 이제는 통닭을 만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께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든 손끝에서 정성을 다하면 그게 바로 장인의 길이야. 트럭 전기구이 통닭 장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작은 일터이자 보금자리였어요. 그렇게 한복 장인에서 저희 동네 전기구이 통닭 장인으로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그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은 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참 평범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친구의 생일 모임이었어요.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남편은 구석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첫눈에 반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키가 크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웃을 때마다 주변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갈 때쯤 남편이 슬쩍 제 옆으로 와서 말을 걸었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번호를 주고받았고 몇 번의 연락과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작고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주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제 손에 따뜻한 커피를 지어주는 사람이었죠. 친정 식구들에게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부모님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따님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에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든든하던지 몰라요. 어느 날 저녁 데이트를 하던 도중 남편이 담백한 말투로 묻더군요. 우리 결혼할까? 프로포즈라고 하기에는 조금 투박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저 역시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저도 긴장됐고 남편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죠. 둘이서 집을 나서기 전에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 트럭 통닭 장사 하시는 거. 혹시나 따로 질문을 하실까 싶어 별 생각 없이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망설이더라고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셔서 말이야. 괜히 편견을 가지실까 봐. 뭐라고? 그럼 당신은 우리 부모님 직업을 속이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 솔직히 말해서 대단한 직업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셔. 예전에 한복 장인이셨던 솜씨로 이제는 다른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 계실 뿐이야. 트럭에서 통닭을 파는 게 왜 부끄러워야 해? 나는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만약 당신이 그게 부끄럽다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뭘 그렇게까지 말해. 그런 뜻이 아니면 뭔데?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그걸 왜 말을 못하겠다는 거야? 부끄러워서밖에 더 있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려 볼게. 당신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절대 없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도 조금 마음이 풀렸고 그렇게 이야기는 일단락 됐어요. 알아서 잘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직업에 대해 진솔하게 말하고 시댁도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게 넘어갔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나중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남편이 알아서 잘 이야기해 볼게 라고 했던 말이 돌려서 말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서였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눈치챈 건 상견례 날이었어요. 상견례는 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어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이 오갔고 별다른 갈등 없이 식사가 무르익어가던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시작하셨죠. 사실 저희는 공무원 집안이라 큰돈을 만져본 적은 없어요.
적당한 월급으로 욕심 없이 안정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소소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자영업 일을 잘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내심 부럽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공무원분들이 더 대단한걸요. 장사라는 게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생계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불안한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셔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으신 것이 참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그래도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요즘 치킨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다음 생에는 꼭 장사하는 남편 만나서 살아보고 싶다니까요.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소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작은 가게라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예요? 내 가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러운걸요? 자영업은 정년이 없잖아요. 공무원은 퇴직하면 연금이 있긴 하지만 가게는 체력 닿는 데까지는 계속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아빠는 짧게 웃었고 엄마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화는 거기서 더 깊어지지 않았고 그날 상견례는 무사히 마무리됐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아빠께서 문득 말씀하셨어요. 근데 혹시 저쪽에서 우리가 진짜 가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트럭 통닭 장사를 가게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괜히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 우리한테 치킨집 사장님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나?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안심시켜드렸죠. 아니에요. 예랑이가 알아서 잘 얘기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뭐하러 이런 걸 숨겼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때 나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다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맞을까 하는 불안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 불안을 애써 흘러넘겼어요. 따로 물어볼까 생각은 했었지만 어련히 알아서 잘 말하지 않았겠나 싶은 마음 하나로 그날의 작은 의심을 덮어두었죠. 그렇게 별 탈 없이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은 정말 눈부시게 맑았어요. 친정 식구들도 정갈하게 차려입고 초대받은 하객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움직이셨죠. 신부 대기실에서 식장을 찾아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던 중에 멀리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돈 어르신, 오늘 손님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산하네요. 다들 좀 늦으시나 보다. 장사하신다고 해서 직원들이랑 미리 우르르 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저랑 이 사람, 그러니까 제 아내 둘이서만 운영하고 있어서요. 네? 두 분이서요? 아니, 그럼 안 힘드세요? 저녁 시간이라든지 가게가 잘 될 때는 사람 손이 꽤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직원이 많이 필요한 환경은 아니다 보니 괜찮아요. 그 말을 끝으로 아빠는 살짝 뒤로 물러나 자리를 피하셨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어딘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대화를 멀찍이서 듣고 있던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직 우리 부모님의 일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은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환한 얼굴로 신부 대기실로 들어와서 저를 둘러싸고 칭찬을 쏟아냈거든요. 와, 역시 오늘의 주인공 진짜 예쁘다.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려. 정말 공주님 같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맴돌던 불안함은 말끔히 사라졌어요. 친구들의 말대로 그날의 주인공은 저였고 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저희는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죠. 신혼집에서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설렜고 양가 부모님들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큰 갈등 없이 잘 지냈어요. 하지만 작은 균열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위해 남편과 함께 아침 일찍 출발했죠.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음식을 나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슬쩍 말을 꺼내셨어요. 아가, 아버님은 가게가 명절 때도 문을 여시나? 치킨집은 명절이 대목이라고 하던데? 그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잠깐 굳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명절에는 좀 쉬세요. 장사보다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의아했어요. 그렇구나. 명절에는 손님이 정말 많다던데. 조금만 더 부지런히 하시면 가게를 하나 더 내실 수도 있을 텐데. 가게를 하나 더 낸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말은 부모님이 트럭에서 통닭을 파신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며느리 친정아버님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니? 나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서. 그게 가게라고 하기엔 좀... 사실은 트럭에서 통닭을 파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직접 친정아버지의 통닭 트럭을 찾아가신 모양이었어요. 너 처음부터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나도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 얼마나 황당한 줄 아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죄송하다고만 하더군요. 그 전화를 할 때는 제가 옆에 있어서 그때서야 저도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 되니 그 순간 정말 배신감과 황당함에 눈물이 다 치솟더군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솔직히 속상하고 서운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야. 그치만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 당신 우리 집이 부끄러웠어? 미안해 여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트럭에서 파는 거나 가게에서 파는 거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서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어. 당신도 알잖아. 가게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길에서 닭 파는 거랑은 뭐 그런 걸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거야. 어디 가서 제대로 말하지도 못할 직업이라는 거잖아. 나는 아니야. 그런 게 부끄러웠으면 당신하고 결혼도 안 했겠지. 그냥 우리 집이 보수적이라서 말 못한 것뿐이야. 난 당신이랑 결혼 꼭 하고 싶었고 이런 걸로 괜한 꼬투리 잡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그래도 덕분에 우리 결혼까지는 편안하게 왔잖아. 남편의 변명은 정말 속상한 말투성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내려앉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었죠. 제가 대답이 없자 그날 남편은 밤새도록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하며 어르고 달랬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까지 틈만 나면 사과를 했어요. 그 진전성 어린 태도에야 겨우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의 화해와는 별개로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통닭 트럭을 다녀간 이후 시댁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별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웃었지만 그 속에 묘하게 가시가 돋아 있었죠. 하루는 시누이의 생일이었어요. 작은 선물과 함께 시누이에게 용돈을 준비했죠.
특별한 날이니까 예쁜 봉투에 현금을 담아서 건넸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아가씨. 어머나, 뭐 이런 걸 다 잘 쓸게요. 감사해요. 신우이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현금을 슬쩍 꺼내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코를 찡그리며 말했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닭기름 냄새 같은 게 나지? 착각인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애써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고 시아버지는 시선을 피한 채 텔레비전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도 못 들은 척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 따지고 싶어도 벙쪄 있는 사이에 대화 주제가 금방 넘어가 버려서 미처 따지지도 못했죠. 신우이도 말실수했겠거니 그날은 울컥하는 감정을 겨우 추스르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건 바로 그 다음 만남부터 확실히 알게 됐어요. 명절 연휴 중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내오시더니 생닭 몇 마리를 꺼내셨습니다. 아가, 이거 좀 손질해 줄래? 통닭집 딸이니 이런 건 잘하겠지? 그 말씀에 숨은 의도가 분명히 보이니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닭 손질해 본 적은 없어서요. 아유, 그래도 보고 자란 세월만 몇십 년일 텐데 이런 걸 못하겠니? 하면 다 잘하게 되어 있어. 원래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가장 잘 배우는 거다? 그럼 어머님이 더 잘하시겠는데요. 요리 경연 프로그램 자주 보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손질된 닭을 통으로 구워서 팔아서 따로 손질할 필요가 없으세요, 어머님. 어머님 하시는 거 보고 배우는 게 더 빠르겠어요. 참나, 얘. 내가 생닭은 좀 징그러워서 그래. 넌 그래도 생닭 보고 만지는 게 더 익숙할 거 아냐. 내가 닭 요리를 해먹고 싶어도 손질 때문에 잘 못 해먹어서 그러니 오늘은 네가 좀 해봐라. 그래도 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네가 요리하면 더 나을 거 아니니? 그럼 어쩔 수 없겠는데요. 오늘은 남편한테 부탁할게요. 남편도 어머님 보시는 프로그램 자주 봐서 손질시키면 잘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누가 닭을 집에서 손질해 먹어요, 어머님. 다음에 닭 요리 드시고 싶으시면 손질된 닭으로 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오늘은 그냥 제가 해볼게요. TV에서 하는 거 많이 봤어.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하는 방법 잘 나오니까 내가 해볼게. 나는 생닭 별로 안 징그러워서. 고마워, 여보. 그럼 좀 부탁할게. 다행히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센스 좋게 끼어들어준 덕분에 손질을 피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날은 그렇게 잘 넘어갔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댁에서는 틈만 나면 통닭 아니면 트럭 관련된 이야기를 엮어서 저에게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하더군요. 저도 당하고만 있을 성격은 아니라 그때그때 잘 받아치기는 했지만 점점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러니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더라고요. 가끔씩 친정 부모님이 제 안부를 물으실 때마다 복잡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죠. 시댁에서 잘 해주시지? 힘들진 않지? 네, 다들 너무 잘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구나. 우린 혹시 네가 우리 때문에 시댁이랑 불편해졌을까봐 걱정이 돼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그래도 그날 사돈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 자꾸 우리는 걱정이 되더라고. 그거야 처음에 남편이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는 게 부모 마음이란다.
그날 시어머니가 엄마 아빠 앞에서 놀란 티를 많이 낸 모양인지 엄마 아빠는 늘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정말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서 매번 잘 지내는 척 선의의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님에게까지 상처를 드리고 걱정시켜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사돈댁께서 생신이 곧이라며 내가 작은 선물 하나 보냈다. 네가 꼭 전해드려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께서 보낸 선물은 고급 브랜드의 스카프였어요. 부드러운 촉감과 고급스러운 무늬가 한눈에 봐도 꽤 비싼 선물임을 알 수 있었죠. 엄마, 이런 거 왜 보내고 그래요? 이런 건 엄마나 하시지. 이 브랜드 거 얼마나 비싼데 이런 걸 사고 그래. 하지만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잘 지낸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딸 가진 부모로서 네 시어머니께서 너를 잘 챙겨주신다니 감사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 꼭 전해드려. 알겠지?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엄마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어머니의 부탁대로 그 스카프를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마지막 건네는 순간까지도 그 좋은 선물을 드리기 싫어서 손이 다 떨리더군요. 어머니, 이거 친정엄마가 생신 선물로 보내셨어요. 저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꼭 전해달래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꽤 비싼 브랜드네? 뭘 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다 통닭 몇십 마리짜리야? 어머님은 이런 선물에도 꼭 그놈의 통닭 이야기를 하셔야겠어요? 어머, 왜? 이게 다 통닭 열심히 구워서 버신 돈 아니니?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고마워서 그러지. 그 기름 냄새 나는 추운 곳에서 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이런 걸 다 사주시니. 정말로 고마우시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맞죠.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한 선물인데 어머님은 끝까지.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얘 좀 데리고 가라.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나한테 명품 선물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엄마, 그만 좀 해요. 그렇게 좋은 선물 받으면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당신도 그만해. 그날만큼은 적어도 어머님이 고마움을 표현하실 거라 생각해서 충격이 더 오래 갔어요. 그래서인지 절 말린 남편마저 원망스럽더라고요. 당신은 그 상황에서 나를 왜 말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 나도 매번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장모님께서 신경 써서 주신 선물을 그렇게 대하실 줄은 나도 몰랐어. 내가 미안해 여보. 대신 사과할게. 남편도 그날만은 시어머니가 선을 3개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손이 발이 되도록 제게 빌더군요. 남편의 마음은 알았지만 남편이 대신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일도 아니고 도로 스카프를 뺏어오고 싶은 마음을 참느라 정말 혼났죠. 그런데 결국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친정아빠의 생신이 다가올 즈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나도 사돈어른 생신에 참석해야겠어. 지난번에 생일 선물도 받았고 예의상 얼굴은 한번 뵈어야지. 솔직히 그 말에 조금 얼떨떨했어요. 평소 딱히 교류도 없던 분께서 굳이 친정아빠의 생신에 참석하시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낯설었죠. 하지만 워낙 좋은 선물을 받는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니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식사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렸어요. 친정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자 두 분도 조금 의아해 하셨어요. 사돈댁이 우리 생일잔치에 오시겠다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좀 갑작스럽긴 하네. 하지만 어머니는 이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그래도 뭐 이럴 때 얼굴 한번 뵙는 거지 또 언제 뵙겠어? 그렇게 생신날이 다가왔고 아빠가 좋아하시는 고급 한정식 식당을 예약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단정하고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식당에 들어오면서도 한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생일이니까 좀 특별하게 차려입어봤다. 한복이 참 곱지? 우리 둘 다 오늘 참 멋지지 않니? 간만에 사돈도 뵙는 자리니 한껏 꾸며봤다. 당신이 지은 한복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참 때깔이 좋다니까요. 아빠가 만든 한복만큼 예쁜 옷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정말 화사하고 멋지십니다. 이런 한복은 정말 흔하지 않아요. 주고받는 덕담 가운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세련된 검은 코트를 입고 명품 쇼핑백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가 명품 쇼핑백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쓰고 일하면 따뜻할 거예요. 쇼핑백에서 꺼내든 것은 털모자였어요. 아버지는 털모자 가운데 박혀있는 명품 로고를 보시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모자를 받으셨어요. 아유, 이런 걸 저한테 이게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서 제가 어울릴까요? 아유, 장인어른 당연히 어울리죠. 오늘 한복이랑도 잘 어울리실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봤고 아버지는 부끄러움과 망설임 끝에 천천히 모자를 쓰셨어요. 한복 위로 털모자가 얹어진 모습은 귀엽고 정겨웠어요. 처음에는 그 귀여운 모습에 웃음만 나왔지만 몇 초가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모자 가운데 명품 로고가 익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양과는 약간 다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 근데 잠깐 모자 좀 줘보시겠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니? 뭔가 제가 알고 있던 모양이랑 다른 것 같아서요. 그때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어요. 젊은 애라 그런가 눈치가 빠르네. 사실 이 모자 정품은 아니에요. 그래도 말 안 하면 티도 별로 안 나죠. 로고 봐도 잘 모르시겠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아빠한테 짝퉁을 선물하셨다는 건가요? 뭐 그렇지. 그래도 짝퉁도 급이 있다. 이건 꽤 가격대가 있는 거야. 뭐 처음에는 진품으로 선물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돈이 좀 아까운 거 있지 뭐니. 아무리 좋은 걸 선물해봤자 결국 일할 때 쓰면 통닭 냄새나 뵐 텐데 좋은 물건 다 버리지 않겠냐고요. 어머님, 그렇다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 생신 때 진품으로 드렸어요. 같은 진품으로 선물을 주시진 못하더라도 선물에 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저희 아빠도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티나는 짝퉁을 어떻게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연세랑 무슨 상관이니?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명품을 쓰든 가품을 쓰든 사람들이 신경이나 쓰겠니? 차라리 짝퉁이어야 마음 놓고 쓰지. 내가 다 사돈어른 배려해서 고른 선물이야. 명품도 써본 놈이 쓴다고 명품 사왔음 모셔놓고 쓰지도 않을 거 아니니. 어머님, 무슨 저희 집에 억하심정이라도 있으세요? 닭장사 하는 게 뭐 잘못하는 건가요? 저희 부모님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세요. 어머님 마음에 차는 일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주세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너희 집 식구밖에 생각 못하니?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가게 사장님인 줄 알았더니 내가 반대할까봐 깜빡 속이고 트럭 장사를 사장님으로 둔갑시킨 니네 집 수준을 생각해야지. 내 입장에서는 나도 사기당한 거야. 그 말에 친정아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돈댁 그만하시죠. 우리 가족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또다시 쏘아붙였어요. 아유, 이 냄새 좀 봐요. 통닭 냄새. 아무리 한복을 곱게 차려입어도 이 냄새는 지워지지가 않네 정말. 내가 이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안이 속기만 한 걸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러더니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아버지의 한복 위로 그대로 부어버렸어요. 소주는 한복자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한복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다 말했잖아요. 장인어른이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말 못한 거라고. 왜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아? 아빠는 뭐해? 엄마를 말리지 않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선 곤란한 게 맞다. 너희 엄마 저러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야. 우리 집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을 이렇게 모욕해? 그리 잘났으면 이 사람이 준 아파트에서 살지 마세요. 남편의 역정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친정 부모님도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시더군요. 남편이 말한 아파트는 원래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께서 제 결혼 자금으로 어렸을 때부터 마련해 주신 돈을 합쳐서 산 작은 아파트였어요. 젊은 시절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었는데 주변이 개발되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위치 좋고 살기 좋은 동네라 실은 신혼 때 저희가 들어가려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직장 위치 문제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세를 주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살던 집 계약이 끝나고 마땅히 이사갈 곳도 비싼 세를 내며 서울에 계시기도 녹록치 않아 보여 고민 끝에 괜찮은 집을 구하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세를 덜 내고 살 수 있게끔 도와드렸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남편하고만 상의해서 해드린 일이라 놀라실 만도 했어요. 시부모님은 시간이 지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계셨는지 심하게 당황하시더군요. 그날의 식사 자리는 그렇게 당혹스러움과 어색함 속에 끝났어요.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야 엄마께서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는 괜찮으니까. 이런 일은 누구의 탓도 아니야. 알지? 남편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고 어머니는 손을 모은 채 울먹이셨어요. 윤서방, 왜 일어나? 일어나게나. 왜 무릎을 꿇고 그래? 다 제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식당에서 벌어진 일도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복의 윤서방, 이건 무릎 꿇을 일이 아니야. 자네 어머니께서 그분이 좀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해를 한 거겠지. 자식이 더 좋은 집안에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 나도 같은 부모로서 잘 알고 있네.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 그렇게까지 사과할 것 없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베풀던 따뜻한 배려를
이런 식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잘 이야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말에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더 이상 엄마가 장인 장모님을 모욕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두 분께서 나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이건 당신을 봐서라도 더 이상은 안 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야. 그날 밤 저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사과를 했고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었죠. 남편과는 화해를 했지만 남편 말대로 저도 친정 부모님 생신날이 있었던 일은 절대 용서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렇게 대놓고 모욕을 주고 무시를 했으니 저희 부모님 심정은 도대체 어떠셨을까요? 남편의 사과와는 별개로 그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끓어오를 듯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흥분해서 본인이 나서겠다고 하는 걸 말리느라 혼났어요. 이 일은 저희 집 문제인 만큼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정말로 우리 집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시댁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 묵묵히 협조해. 난 그거면 돼. 남편에게 단단히 선포를 한 뒤 저는 시댁에 처음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 작성해뒀던 계약서 서본을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서를 받아본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더군요. 너 이걸 왜 보낸 거니?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긴요, 어머님. 내용 잘 읽어보셨죠? 임대 기간이 한참 지난 거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데? 어차피 이거야 형식적으로 작성한 거고 편한 대로 쭉 쓰려고 한 건 너잖아?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괜찮은지 구하실 때까지 사시라고 배려해드린 거지. 제가 평생 눌러 앉으시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잘나신 공무원 연금도 나오시는데 지질이 궁상 그만 떠시고 저희 집에서 이만 나와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보태준 집이라 통닭 냄새 엄청날 텐데 거기서 계속 지내시게 할 순 없잖아요. 예, 갑자기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너 지금 그날 기분 나빴다고 나한테 시위하니? 시위는요. 저도 이제 그냥 그 집은 제가 받고 세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 오해 마세요. 어머님도 통닭 냄새에 그렇게 기겁을 하시니 겸사겸사 서로 좋은 일 하자는 거죠. 그렇게 저희 집 무시하면서 저희 집 돈 들어간 집에서 사시는 거 쪽팔리지 않으세요? 뭐야? 어쨌든 미리 말씀드렸으니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계약 기간도 끝났고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 더 지내실 이유 전혀 없으세요. 야,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없던 집이 구해지니? 괜찮은 집 못 구해서 여기 있는 거 뻔히 다 알면서. 그건 두 분 사정이고요. 저한테 배려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 나가려고 버티실 거 알고 임대 종료 통지서도 다 준비해 뒀어요. 서로 서류 주고받으면서 얼굴 붉히기 전에 좋게 좋게 나가시죠. 너 지금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이라는 걸 아주 우습게 봤구나. 네가 이러면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머님 아들이자 제 남편이라는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제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머님 아들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저희끼리는 다 동의된 부분이에요. 동의를 했다고?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대체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며느리가 저 모양인데 뜯어말리고 싸우지는 못할 망정.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야. 저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게, 처음부터 서로 존중했으면 여기까진 안 왔을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엄마 편을 들겠어요? 그렇게 남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가, 제발 좀 다시 생각해 주렴. 내가 잘못했다. 어? 그렇다고 세상에 오갈 곳 없는 시부모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어떡하니? 어머님, 이건 제가 용서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을 뉘우치신다면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시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버지가 입고 계셨던 한복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한복 장인이셨어요. 한 벌 한 벌 정성을 다해 바느질하시고 그 옷에 평생을 바치셨죠. 저희 아버지에게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어요. 그날 어머님이 부어버린 소주는 한복에 묻은 게 아니라 제 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그날 일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진심으로 아시겠다면 저희 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세요. 그로부터 며칠 후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두 분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보자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는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어른,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했던 말과 행동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부모님께서는 나름대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 같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반응은 떨떠름했어요. 그날의 무례한 행동을 씻어낼 수 있을 만큼 와닿는 사과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랬어요. 지금이야 당장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으니 이렇게 하는 거고, 다시 안정이 되면 속으로라도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게 뻔해 보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약해 표면적으로는 사과를 받아주시고 끝났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사과를 오고 나서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건 그거고 더 이상 시부모님께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한 달 뒤 임대 종료 통지서를 보내자 시어머니께서는 서슬퍼런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너 이걸 왜 보낸 거냐? 이야기 다 잘 됐잖아. 다 사과하고 마무리 잘 했잖아.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죠.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을 용서하셨을 몰라도 전 아니에요. 아빠 생신날 아끼던 한복에 소주를 부어버린 어머님 모습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아직도 소주병이나 털모자를 보면 그날 생각이 치가 떨려요.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그 집에서 편하게 사는 모습을 더 이상은 못 지켜볼 것 같네요. 나가주세요. 단호하게 선포한 이후 시부모님은 태도를 바꾸면 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지극정성으로 제 비위를 맞추셨어요. 하지만 한 번 다친 마음은 열리지 않았고 약속된 기간이 끝나고도 나가지 않는 시부모님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알아봤죠. 네 마음 잘 알겠다. 우리도 집을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조금만 더 다오. 어? 시간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요. 진작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집을 알아보셨어야죠. 저도 더 이상은 시간 못 드려요. 제가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는지 정말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자 엄청나게 당황하시며 비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봐서 딱 한 달만 더 드리기로 했고 약속된 날짜 안에 시부모님은 이사갈 집을 찾아 계약하셨어요. 노후 대책을 제대로 안 해둔 탓에 더 이상은 서울에 살기 힘든 처지가 되셨는지 경기도 외곽에 작은 빌라를 계약하셨더군요.
전에 살던 제 집에 비하면 비좁고 오래된 낡은 건물이었어요. 교통도 좋지 않고 생활권도 영 좋지 않았죠. 시부모님은 지금도 가끔씩 연락이 와서는 어떻게든 다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만 화풀라고 하시지만 저는 평생 저희 부모님의 자부심을 짓밟은 시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온 가족의 마음에 대못이 박혔는데 마음에 가지 않은 용서를 한다고 그게 없던 일이 되고 예전 같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론 무조건적인 용서만이 미덕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안 보고 사는 지금이 가시방석 같던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